칠흑 갔던 그 밤, 엄마의 마지막 숨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말만이 제 가슴에 영원한 위안으로 남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며칠 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낯선 사채업자가 저를 비웃으며 그 거룩한 말을 모독했으니까요. 어이, 박영희 씨 맞지? 돌아가신 김복래 여사님 따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아줌마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가 이 채무를 증명하는 마지막 약속이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위대한 유산이라 믿었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저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잔혹한 족쇄였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왜 마지막 순간 저에게 이 절망을 남기셨을까요? 제가 미처 해독하지 못한 마지막 작전 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의 비밀, 그리고 침에도 앗아가지 못한 가장 위대한 모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악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이 서사를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8년의 세월 동안 엄마의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동네 어귀에서도 영희 엄마 하면 곧바로 호탕한 웃음소리가 연상되던 시장 좌판을 지키면서도 항상 화초를 가꾸던 강인한 사람. 엄마의 손에서 끓어 나오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늦은 밤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다정한 손길만이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저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그 안전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5년 전 늦가을. 처음엔 그저 사소한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잊고 안경을 찾지 못하는 일. 저는 엄마, 자꾸 깜빡하면 메모지 좀 붙여놔요. 하고 가벼운 타박을 놓았고 아빠는 당신도 이제 늙었나 보네. 영희 엄마가 나이가 다 들고 하며 대수롭지 않은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했지. 엄마의 노쇠함이 아니라 우리의 안일함을.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니 디지털 도어록이 달린 현관문 앞에서 엄마가 캄캄한 어둠 속에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구식집 열쇠를 쥔 채였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추운데. 이게 이 문을 여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 왜 열리지를 않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년도 넘게 살았던 아파트 현관에서 엄마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비밀번호를 잊고 과거의 열쇠 구멍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차가운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잔인한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네 글자가 내 세상의 심장을 멈추게 했지.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뜬 눈으로 엄마의 옛 사진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같이 노력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만 골라 지우는 잔인한 지우개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잊었고 아빠의 혈압약을 잊었고 마침내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뒀던 제 생일마저 잊으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엄마 스스로 변해가는 자신을 희미하게나마 인지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멍하니 손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영희야, 거울 속에 있는 저 낯선 사람은 누구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쓸어드리는 것밖에는요. 그날 밤 엄마는 자신의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서러운 울음. 아빠와 저는 캄캄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거꾸로 뒤죽박죽 제멋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를 잊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내심을 갖고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수백 번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저도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영희야,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잘못한 아이처럼 겁먹은 눈으로 제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곧바로 후회와 죄책감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아픈 건 엄마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엄마인데, 왜 나는 그런 엄마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을까? 이 빌어먹을 병이 엄마의 기억뿐 아니라 내 인내심마저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으며 한밤중에 현관으로 나가려 했고, 저기 저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갔어. 라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선망이라는 현상, 특히 밤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며 아빠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고 믿었던 어느 겨울밤. 엄마의 숨소리가 얕고 불규칙해지자 아빠와 저는 불안감에 엄마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엄마의 앙상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엄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 미동도 없던 엄마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엄마의 입가에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아가. 너무나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아가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말해줘요. 엄마, 제발. 엄마는 힘겹게 숨을 골랐고 굳게 감겨있던 눈이 기적처럼 실처럼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그대로 정지한 듯 절대적인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20살에 집을 떠나던 날 엄마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눈물 흘리며 몇 번이고 되뇌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아빠 역시 육중한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 얼굴은 전보다 한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침해도 앗아가지 못한 사랑의 증명이자
위대한 유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지 며칠 후 그 감동의 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혹한 현실이 제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가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에 비릿한 웃음을 짓는 낯선 남자.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대뜸 명함을 던졌습니다. 강만호. 사채업자였습니다. 강만호 거실을 휘둘러보며 어이, 박영희 씨 맞지? 돌아가신 김봉래 여사님 따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어이, 박영희 씨 맞지? 돌아가신 김봉래 여사님 따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 남자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강만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 아빠의 사업 실패 후 갚지 못한 거액의 빚이 남아있으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집어삼킬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강만호 김봉래 여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상속자인 당신이 갚아야지. 김봉래 여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상속자인 당신이 갚아야지. 아, 병심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가 이 채무를 증명하는 마지막 약속이었거든. 조용히 집을 비워주면 당신은 건드리지 않을게. 마지막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빚의 증거였단 말인가. 제가 위대한 유산이라 믿었던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족쇄였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극한의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이런 절망을 유산으로 남길 리 없어.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마지막 한마디는 강만호에게 놀아나지 말라는 나에게 보내는 숨겨진 코드였을 거야. 눈앞에 사채업자는 어머니의 존엄을 짓밟고 저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강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무능했던 딸, 우유부단했던 저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의 폐허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온 사랑의 신호를 해독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만호, 이놈 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놀아나는 나약한 딸이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 이제 내가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줄게.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좋아요. 좋아요.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증거를 확인할 시간을 주세요. 단 3일. 좋아, 3일 시간은 충분하네. 대신 그동안 딴 생각 말고 아가야, 밥은 꼭꼭 챙겨 먹고 해. 이 세상 굶으면 지는 거거든. 강만호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닌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곧바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재적 쿠킹 클리프행어,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와 강만호의 속삭임만이 열 수 있는 숨겨진 열쇠, 바로 낡은 자물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그 자물쇠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강만호가 남긴 싸구려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거실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역겨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20년 전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저희 가족을 짓누르던 가난과 불안의 냄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손끝은 차가운 마룻바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빚을 증명하는 채무의 암호였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칠 전 그 말을 듣고 흘렸던 눈물의 뜨거움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변해 제 얼굴을 달궜습니다. 제가 위대한 유산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가족을 또 다른 나락으로 끌고 가는 족쇄였단 말입니까? 저는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 대신 마른 분노가 목울대를 틀어 막았습니다. 강만호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가야, 밥은 꼭꼭 챙겨 먹고 해. 이 세상 굶으면 지는 거거든. 그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삶 전체를 밟고 지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는데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과연 나에게 절망만을 남겼을까? 제 엄마 김봉래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쓰러지려는 아버지를 대신해 기둥이 되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치매로 모든 기억이 허물어지는 순간에도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픈 딸에게 물수건을 가져다 주던 그 서툰 손길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만호의 말대로 그 한마디가 단순한 빚의 증표였다면 엄마는 임종 직전에 차라리 미안하다거나 이 모든 것을 잊어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굶지 말라고. 세상에 지지 말라고. 20년 전 그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굶주리던 그 비참한 시간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냄새는 났습니다. 세월의 먼지 냄새와 곰팡이 핀 종이 냄새. 그 속에서 빛바랜 통장 몇 개와 함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쓰시던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밥이라는 글자가 서툰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어머니는 이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시장 가격 기록 사이사이에 불규칙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 2-0, -5, -9, 찬장 뒤, 그리고 우리 아가, 굶지 마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만호가 말한 채무 증명의 잔혹함 뒤에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사랑의 코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유언이라 생각했던 그 한마디는 이것을 해독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지시였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힘들게 벌린 메마른 입술,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문장. 엄마는 그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발음 하나하나에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라는 병마도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조롱했던 강만호에게 복수하고 20년 전 어머니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빚의 진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유산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강만호가 준 기한은 단 3일이었습니다. 3일 안에 이 코드를 해독하지 못하면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보금자리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패배는 곧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의 유품 상자로 돌아갔습니다. 수첩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끌어내자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할 때 현금을 보관하던 낡은 사물함에 걸려있던 바로 그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표면은 세월의 덮개가 앉아 있었고 다이얼 부분이 희미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자물쇠, 그리고 밥이라는 글자가 적힌 수첩,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문장의 자음과 모음 혹은 글자 수가 자물쇠를 푸는 비밀번호가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의 진행을 예감하고 이 모든 단서를 암호화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게 닥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구원 요청이자 가족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청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약했던 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숨겨진 유산을 찾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복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3일 안에 강만호에게 놀아나지 않고 어머니의 헌신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로 저는 그날 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자물쇠를 손에 쥔 저는 탁자에 흩어진 어머니의 수첩과 강만호가 남긴 명함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어떻게 숫자로 치환해야 할까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숨겨진 내 자리,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위한 제 필사적인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몸은 망치로 맞은 듯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살면서 느껴본 적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의 낡은 자물쇠와 수첩, 그리고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문장이 20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최후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 책상 위를 암호 해독실로 꾸몄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낡은 자물쇠, 그리고 강만호가 남긴 명함. 낡은 종이에서 풍겨 나오는 세월의 먼지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종이에 밥은 먹고 다니니? 를 큼지막하게 써놓고 마치 고대 문자를 해독하듯 자음과 모음, 글자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분명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강만호의 협박과 어머니의 빚에 대해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의 트라우마로 아직도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에게 이 절망을 얹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해독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글자 수와 자음, 모음의 개수였습니다. 문장 전체는 10글자, 자음은 10개, 모음은 10개. 너무 흔한 숫자였습니다. 자물쇠는 4자리 다이얼식이었습니다. 4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강박으로 눈이 아릿해졌습니다. 조바심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초조함 속에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기록 사이에서 2-0, -5, -9라는 불규칙적인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때 수첩 중간에 끼워져 있던 작고 낡은 버스, 회수권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탔던 시내버스 회수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낡은 종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모성애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숫자가 아닌 어머니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코드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밥, 즉 쌀, 미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조합해 봤습니다. 획수, 글자 수, 등장 횟수 모두 아니었습니다. 자물쇠 다이얼을 돌리는 제 손끝에서 녹슨 철가루 냄새와 함께 조바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자물쇠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찍어주신 사진. 그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제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야, 가서는 절대로 밥 굶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어미한테 꼭 연락해야 한다. 연락처.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20년 전 어머니의 옛날 집 전화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실망감에 한숨을 쉬려는데 휴대폰 화면에 강만호에게 온 부재중 전화 20통이 떠 있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방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가죽 지갑을 열고 그 안에서 닳고 다른 종이 조각을 꺼내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두 번째 남편도 0점짜리 남편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5할, 아니 9할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밥은 내가 지을게요. 당신은 몸만 챙겨요. 밥은 먹고 다니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 -5, -9.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숫자는 20년 전 절망의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헌신을 맹세했던 사랑의 서약이었으며 그 사랑의 서약의 코드를 마지막 순간 저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물쇠를 단순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저를 지켜준 사랑의 역사를 봉인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2059. 당신의 사랑만큼이나 완벽한 코드였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59. 철컥. 낡은 자물쇠가 마침내 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어머니의 생전 웃음소리처럼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물쇠가 풀린 지금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키려 했던 숨겨진 비밀 사물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만호가 찾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반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9.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완벽한 코드였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제 손바닥 위에서 그 코드는 무거운 해방감과 함께 빛나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제 이 풀린 자물쇠가 열어야 할 비밀 사물함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진행되기 전 분명 이 자물쇠로 무언가를 잠가 두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2-0-5-9 주변에 적혀있던 희미한 메모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찬장 뒤. 단순한 두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곳은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공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던 낡은 주방.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늘 배어있던 그곳.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찬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찬장의 모든 그릇과 양념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들으실까 조심스러웠지만 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모든 불안을 덮었습니다. 가장 안쪽 식재료가 가득 찬 곳까지 모두 비워냈지만 단단한 나무 찬장 벽은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장의 냄새는 오래된 나무와 말린 멸치,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가 섞인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 어딘가 텅 빈 소리가 나는 곳이 있을까? 귀를 대고 두드려 보았지만 모두 단단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찬장 뒤. 어머니는 왜 이리 모호하게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혹시 제가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다시 수첩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해독되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어머니의 유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밥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과거의 강렬했던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계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참으며 20년 전 그 일을 희미하게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을 때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피함과 죄책감에 며칠 동안 밥을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마다 조용히 아버지 방으로 죽을 끓여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콩나물죽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콩나물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아버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좌절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담아 밥을 챙겨주던 특정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찬장 앞으로 갔습니다. 아끼는 찬장 벽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찬장 안쪽 가장 깊숙한 구석을 살폈습니다. 쌀을 보관하던 낡은 나무 쌀통을 끌어냈습니다. 쌀통 밑바닥에는 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쌀통에 쌀을 채워 넣으시면서 가족의 굶주림만은 막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나레이션, 저는 쌀통이 놓여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미세하게 파인 홈이 느껴졌습니다. 쌀통에 묻게 눌려있던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홈이었습니다. 저는 그 홈을 따라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끽! 낡은 나무판이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 찬장 뒤쪽 벽과 연결된 작은 틈이 나타났습니다. 틈 안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철제 사물함이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작은 철제 사물함의 정면에는 낡고 녹슨 자물쇠 거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 거리에는 저의 손에 들려있는 2059로 풀린 바로 그 녹슨 자물쇠만이 채워질 수 있는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치매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오직 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설계해 두셨던 것입니다. 나레이션, 저는 해독된 자물쇠를 사물함 거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자물쇠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 찰칵 소리를 내며 꼭 맞았습니다. 이제 사물함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물함에는 자물쇠 외에 또 하나의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터치식 다이얼이었습니다. 내 자리 숫자.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2059라는 코드를 남기셨는데 왜 또 다른 암호가 필요할까요? 강만호가 찾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는 왜 이리도 복잡한 걸까요? 그때 저는 문득 아버지의 기억에서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후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이 시작된 시점. 저는 급히 어머니의 오래된 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지에는 어머니가 특정 날짜부터 음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특히 밥을 거부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특정 날짜는 바로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강만호와 맺은 20년 전 채무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밥을 굶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5월 9일, 509.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2059라는 사랑의 코드로 자물쇠를 여는 가족의 의지를 확인한 후 509라는 절망의 코드로 현실의 족쇄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고통, 두 가지 감정을 모두 암호에 담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제 사물함의 다이얼에 0-5-0-9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물함의 잠금 장치가 마침내
해제되는 소리가 찬장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강만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찬장 깊은 곳에 숨겨진 철제 사물함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안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와 함께 빛나는 무언가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 쪽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만호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저는 품에 녹음기를 꽉 쥐고 제게 달려드는 강만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깍.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물함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찬장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제 사물함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안은 좁고 깊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켜낸 공간은 마치 성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종이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낡은 비닐에 쌓인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비닐은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바스락거렸습니다. 돈의 냄새보다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먼저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강만호와의 채무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고 터무니없는 이자가 복리로 붙어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도장과 함께 어머니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바로 아래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비밀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약정서에 강만호가 이자를 독촉하며 휘둘렀던 불법적인 협박과 폭력 행위를 날짜와 시간, 목격자와 함께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질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것을 정신이 온전할 때의 증거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강만호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다는 녹취록의 존재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빚을 갚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년간 이어진 부당한 착취와 폭력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종이 뭉치는 단순한 채무 문서가 아니라 강만호의 모든 악행을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금 다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비닐을 뜯어보니 돈다발은 예상보다 훨씬 두툼했습니다. 은행에서 쓴 듯한 깨끗한 띠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20년 동안 콩나물 장사를 하며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 자신의 생명줄처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금액은 강만호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터무니없는 이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빚을 갚을 돈이 충분한데도 강만호에게 이토록 오랜 세월 시달리셨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강만호에게 줘버리면 악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강만호의 입을 막는 뇌물이 아닌 강만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종이 뭉치와 돈 다발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의지가 제 심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강만호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3일이 아니라 단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기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조롱했던 것처럼 제게 주어진 시간을 무시하고 저희 가족의 삶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강만호는 제 모습과 주방 찬장 쪽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가 쥐고 있는 종이 뭉치와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굴줄인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찾았군. 내 어미가 숨긴 거. 내놔. 내까지 깨감히? 그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손이 제 팔을 붙잡고 돈과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품 안의 종이 뭉치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서늘한 의지가 저를 일깨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질문은 내가 굴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었습니다. 강만호의 거친 팔뚝에 제 어깨가 부딪히며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58년간 순하고 나약하게 살아왔던 박영희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던 강인한 생활력이 제 몸속에 핏줄처럼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강만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강만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찬장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주방 공간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강만호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겨진 사물함이 있던 찬장 안쪽 벽에 등을 붙이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방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놀라 방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놀란 시선이 저와 강만호를 오갔습니다. 강만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아버지를 향해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강만호 아버지를 향해 이 늙은이 치매인가? 방에 처박혀 있어. 너희 마누라가 남긴 빚이다. 내 딸이 이제 갚아야 해. 이 늙은이 치매인가? 방에 처박혀 있어. 너희 마누라가 남긴 빚이다. 내 딸이 이제 갚아야 해. 강만호의 말에 아버지는 다시 20년 전의 치욕적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온몸이 떨리며 방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졌던 눈빛 속에 결혼 서약서에 대한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밥솥 속에 옛날에 복내가 무언가를 숨겨 뒀어. 밥솥이라니? 저는 사물함과 종이 뭉치에 매몰되어 가장 일상적인 장소를 잊고 있었습니다. 밥솥. 어머니가 매일 밥을 지으시던 바로 그곳. 저는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어 강만호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주방 한쪽에 있던 밥솥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밥이 아닌 어머니가 쓰시던 작고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어머니가 약정서에 기록했던 녹취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정갈하게 쓴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차례다. 이 밥을 가지고 강만호에게 끓여주렴. 강만호는 녹음기를 발견한 저를 향해 포효하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녹음기가 자신의 모든 악행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맞섰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돈과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기까지 어머니가 남기신 완벽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나약했던 저를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어받은 복수자로 만들어준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고 제게 달려드는 강만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만호 씨, 이제 내가 끓인 밥을 좀 드셔야겠네요. 다음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완성될 최후의 결전을 위해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 찬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니? 의 진정한 의미는 굴복하지 말아였습니다. 나약했던 딸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만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돈 다발과 제 손에 든 녹음기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저는 그 순간 주방 모서리에 있던 낡은 걸레 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58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걸레자루를 휘둘러 강만호의 팔을 강타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만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돌려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싸워봤자 힘만 낭비될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강만호가 뒤에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굳건했던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지면서 녹음기가 든 손을 짚어 크게 다칠 뻔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강만호는 제 위로 올라타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과 땀 냄새가 제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팔을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애썼지만 늙고 병든 남자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조르듯이 힘을 주며 협박했습니다. 내놔, 그 녹음기. 내 어미처럼 끝까지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결국 내년도 내 손바닥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강만호의 휴대폰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강만호는 순간 당황한 듯 몸에 힘을 풀고 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만호의 얼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침을 뱉었고 강만호가 욕설을 내뱉으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재빨리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은 가쁘게 목을 긁어댔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이미 강만호가 1층까지 쫓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뛰었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강만호의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강만호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 남자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에워싸자 늦게 도착한 강만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국 너도 내 어미처럼 무너지는구나라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강만호는 제 가슴에 꽂힌 녹음기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종이 뭉치와 현금 다발도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와 재산을 빼앗기는 순간 제 몸의 모든 힘과 의지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머릿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만호는 녹음기를 들고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왔군. 수고했어, 아가야. 너희 엄마 꼴이 나기 싫으면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 이 모든 건 내가 욕심을 부린 결과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유산은 결국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끝이란 말인가요? 저는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쓰러진 채 오랫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과 제 무릎과 팔꿈치에서 흐르는 피의 비릿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문득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시장 좌판에서 매일 고통스러운 이자를 뜯기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던 그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어머니는 밥을 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아직 목숨과 의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증거와 돈을 빼앗아 갔지만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즉 굴복하지 않는 모성 본능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고통을 참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만호는 증거를 빼앗았지만 저는 증거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취록을 빼앗아 갔지만 저는 녹취록에 담긴 진실을 이미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은 아직 여기 있어요. 저는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가 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강만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중요한 밥의 의미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피 묻은 손을 씻고 주방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재적 쿠킹 클리프행어: 강만호는 어머니가 남긴 녹취록과 서류를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증거 외에 강만호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덫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덫을 이용해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완성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피 묻은 손을 씻고 나니 통증은 희미해지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만호는 모든 증거와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지금쯤 어머니의 녹취록을 파괴하며 승리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김뽕래라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간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순히 빚을 갚고 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 한마디는 강만호에게 놀아나지 말고 이 세상의 약자를 짓밟는 악인에게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완수할 마지막 무기를 어머니는 돈이나 증거가 아닌 가장 일상적인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저는 찬장 깊은 곳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사물함을 열기 전 어머니가 남기셨던 찬장 뒤라는 메모. 사물함과 녹음기는 발견했지만 아직 무언가가 더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손끝에 매끄러운 나무 표면 대신 미세하게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무 찬장 뒤쪽 벽, 제가 이전에 쌀통을 끌어내고 사물함을 발견했던 바로 그 틈새였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끼익 마이너스 작은 소리와 함께 틈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작은 나무판이 딸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중 삼중의 암호로 이 마지막 덫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판 뒤에는 아주 오래된 낡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물함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강만호에게 끓여줄 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밥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품에 안고 온 20년 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서약이 담겼던 2059 자물쇠를 상자에 대보았습니다. 자물쇠 거리는 없었지만 상자의 한 귀퉁이에 자물쇠의 고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홈에 끼워 돌렸습니다. 찌직, 녹슨 금속이 마찰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나레이션 안에는 돈이나 녹음기가 아닌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 하나의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통장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강만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강만호에게 돈을 갚는 대신 더 위험한 거래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을 운영하며 터득한 사람들의 약점과 소문을 모으는 능력을 이용하셨습니다. 통장 안의 서류는 강만호가 20년 동안 불법 사채업을 통해 벌어들인 숨겨진 모든 재산 목록과 그 비자금을 세탁한 경로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만호가 숨긴 이 비자금의 출처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진행되기 직전 강만호의 비밀 금고를 털어 그 돈을 익명의 기부금 명목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부 내역 통장과 모든 세탁 증거가 이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잃었지만 강만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덫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강만호에게 끓여주려 했던 최후의 밥이었습니다. 악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돈을 세상의 가장 선한 곳으로 돌려보낸 완벽한
권선징악의 묘수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과 증거는 빼앗겼지만 이 통장과 서류만 있다면 강만호는 비자금 은닉 및 불법 기부금 조작 혐의로 완전히 파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강만호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상황까지도 예측하고 최후의 순간 이 덫을 열어 정의를 실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만호에게 빼앗긴 녹음기와 서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과 비자금 세탁 증거는 강만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과 서류는 강만호의 모든 금융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강만호는 어머니에게 빼앗은 녹음기를 파기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강만호의 사무실과 은닉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강만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돈과 녹취록이 자신의 손에 있으니 절대 잡힐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철저히 숨겼던 수백억대 비자금의 존재와 불법 세탁 경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수백억대 비자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은닉 충격. 강만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어머니의 마지막 밥상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만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돈과 증거를 빼앗아 갔던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대면한 강만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내 어미처럼 너도 그놈의 밥 때문에 망할 것이다. 저는 담담하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게 심어준 강인한 모성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씨, 우리 엄마는 평생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셨어요. 당신이 평생 굶주린 것은 인간적인 양심이었죠. 이제 그 밥값을 치르세요. 나레이션 그의 얼굴은 끓는 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가 남긴 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밥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가 치매로 기억을 잃기 직전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설계하고 준비한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강만호는 끌려나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침내 통쾌한 정의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끝났습니다. 강만호는 파멸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의 무게 앞에 이제 새로운 공허함과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돈 대신 사랑의 역사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유산을 가지고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만호의 체포 소식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어머니가 남긴 비자금 기부 증거는 정의의 통쾌함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뉴스 속보를 보시더니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20년 묵은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치매가 오기 전에 아니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텔레비전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으로 나와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강만호가 빼앗아 갔던 녹취록과 서류는 경찰의 증거물로 압수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현금이나 증거가 아닌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질문 속에 담긴 모성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말고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내 스스로를 지켜라는 영원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비밀 사물함과 낡은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비자금 통장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어머니는 제 앞으로 작은 적금 통장을 하나 더 남겨두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딱 밥 3끼를 10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큰 돈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을 바치셨던 일, 바로 밥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내내 밥상. 어머니의 이름과 마지막 한마디가 담긴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게였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게 준비로 바쁜 저를 위해 아버지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주방에 가보니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콩나물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그 콩나물죽이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밥은 굶지 말고 해라. 복내가 너한테 남겨준 건 이런 거였을 거야.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인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콩나물죽을 나눠 먹으며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내내 밥상을 연 첫날, 어머니의 옛 시장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기억했고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남기신 밥의 의미, 그리고 정의를 향한 어머니의 용기를 조용히 전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팔 때마다 혹시나 힘든 손님을 보면 작은 콩나물 반찬을 덤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라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말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생명력이 제 몸에 흐르는 것을 느끼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걸어 두었습니다. 늘 호탕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헌신을 맹세했던 2059 숫자가 적힌 작은 명패를 두었습니다. 그 숫자는 저에게 성장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50대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어머니의 존엄을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었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것은 돈이 아닌 가장 위대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저는 피곤함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냄새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뜨거운 찌개 앞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자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영희야, 오늘 밥은 잘 먹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이제 저는 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사랑과 용기의 밥을 먹고 매일매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인간의 온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끈을 확인한 저는 따뜻한 밥을 한술 뜨며 깊은 평온과 행복감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수많은 50대와 70대 시청자들에게 회한을 넘어선 용기를 선물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